예. 그 이직을 뭐 어떻게 했냐 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개부터 어떻게 이직을 했나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이제 LG EDS 지금 현 LG CNS죠. 거기서 이제 개발자로 처음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일을 하다가 99년 이제 가을쯤 됐을 때 뭐 약간 이제 뭐 개발만 하지 말고 외주 관리도 좀 하고 제안서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닷컴 부분이 불기 시작할 때였고 뭐 운 좋게도 어느 리크루팅 업체랑 연락이 돼서 이제 새로운 회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는데요. 이 회사는 제가 뭐 개발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와 이 회사 두 회사는 이제 그때는 벤처라고 했거든요. 스타트업이라고 안 하고. 예,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였고, 이 회사에서 재밌게 일을 하다가 저는 굉장히 뛰어난 그 스승 같은 선배들을 이 회사에서 몇 분을 만났고요. 그분들한테 많이 배웠고 굉장히 좋게 지냈는데 회사가 엑시스에 좀 실패하면서 약간 운영 모드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재미가 떨어지고 있던 참에 다른 또 벤처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이쪽 가서 재밌는 일을 또 할 수 있게 해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 회사는 나중에 좀 경영 악화가 와서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아는 분 소개를 해서 다음에 들어가게 됐고, 다음하고 뭐 카카오까지 해서 한 10년 정도를 다녔고요. 이때는 뭐 게시판, 지금은 다 없어졌죠. 이제 뭐 아고라 게시판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플랫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검색. 14년 1월부터 제가 이제 개발 본부장으로 처음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본부장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이때 또 뭐 TDD, 클린코드 이런 거 사내 강의를 또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10년 카카오에서 있다가 16년 한 10월쯤 됐을 때, 11월쯤 됐을 때는 내가 이 회사에서 더 기여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내가 또 여기서 성장하는 것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SK 플래닛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 플래닛에서는 이제 11번가로 분사가 됩니다. 11번가에서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으로 MSA 적용하는 거라든가, 카프카 기반의 EDA 기반 비동의 결제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를 해서 어, 이벤트 이벤트 트래픽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화면이 이거를 못 없애네요. 잠시만요. 네. 네. 그러던 참에 이제 뭐 또 이제 이제 실용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이직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고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은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뭐 주로 이제 자바로 객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OOP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역량 증대 이런 쪽에 가장 관심이 많았고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개발 문화를 개선하거나 개발자를 성장시키거나 코칭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발자분들이 많이 아는 키워드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왜 코드 리뷰를 해야 하나, 그다음에 코드 리뷰의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 코드 리뷰가 왜 어려운가, 그다음에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코드 리뷰가 뭔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번 이쪽들은 아마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나와 있고 정리하기 좀 뭐 정리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왜 해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 이 말을 전달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표 내용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지금 도대체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러나 개발 성능, 개발 생산성 이런 것들은 또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나? 그리고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다른 공학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코드립이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장인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게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왜 안 되길래 이런 말들이 나오나? 그다음에 코드립의 정의나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2011년에 마크 안데르슨이라는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프트웨어 이즈 이팅 더 월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를 이제 집어삼키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이분은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자익, 넷스케이프의 코파운더였고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고 지금은 이제 VC 같은 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은 도메인에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011년이라 10년이나 된 얘기라 그때는 이 얘기를 많이 했었대요. 보더스랑 아마존, 그다음에 넷플릭스랑 블록버스터. 보더스는 오프라인 서점이거든요. 오프라인 서점인데 어, 보더스가 이제 뭐 온라인에서의 어떤 서점의 전략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판단을 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거를 아마존한테 이제 넘겼대요. 그렇게 넘기고 나서 보더스는 이제 회사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일을 겪었고요. 블록버스터가 비디오 대여점으로 굉장히 화랑을 겪고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그걸 온라인화하면서 블록버스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죠. 근데 이 뭐 서점, 뭐 이제 아마존은 이제 뭐 서점이 아니라 커머스 회사이지만 이런 서점이라든가 비디오 대여점이라든가 이런 것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도 이제 온라인 이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다라고 10년 전부터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4차 산업이라는 말이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나왔는데 4차 산업은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ICT 융합으로 이루어진 차세대 산업혁명인데 뭐 이러한 7개 기술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뤄서 비즈니스의 혁신을 이룰 거다. 뭐 이런 얘기죠.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북화라는 말을 해요. 북화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며 변화가 많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 중에 가장 강한 속성이 저는 이제 이 변동성이라는 것 같아요. 가장 심하게 변하는 게 변화의 속도인 것 같아요. 예. 그 변화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뭔가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좀 더 애자일하게 일하는 게 필요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빌드 2021이라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GDP라고 하면서 사실은 뭐 미국에 있는 산업체들만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에 있는 업체들에서 테크의 비율, 테크가 그냥 일반 테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IT 기술의 비율이 보면은 2020년에 5%였는데 2030년에 10%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년 만에 갑자기 2배가 되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밖에 못 가는 거다. 아직도 남는 게 나머지가 이제 90%나 있다. 그래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말을 저는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시작인 거지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다. 앞으로 점점 더 소프트 개발은 중요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와 덧붙여서 얘기한 게 지난 2년 동안 주로 미국에서겠죠. 그 난테크 그러니까 IT가 들어가지 않는 영역에서 개발자 수의 증가 속도가 개발자가 많이 원래 주인 회사 그 영역에서의 개발자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가팔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 정도로 다른 영역이 더 개발자를 더 많이 채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가장 비근한 얘기를 이제 그 자동차를 얘기를 해요. 요즘 자동차 전기차 나오고 뭐 자율주행 나오면서 개발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죠. 이제 그런 영역인데 거기서 기계공학과를 전공한 사람보다 소프트웨어공학을 전공한 사람을 35%더 채용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이제 개발자가 많이 필요해지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이 얘기할 때 사티아 나델라는 이제 MS 애저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정말 개발자가 얼마나 부족하길래 그 개발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하나라는 거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에 보면은 미국의 그 전체 인구수 대비 개발자 수가 조사돼 있고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수 대비 개발자 수가 조사가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 3억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정도가 많아요. 근데 미국하고 같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개발자 수가 맞춰지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7만 코딩을 하는 개발자가 2020년 기준으로 17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그보다는 6배만 많은 게 아니라 6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6배면은 6일은 6, 7에 40명 한 1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은 한 4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사한 비율로 개발자 수가 많아지려면 지금보다 4배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개발자 수는 미국의 인구 수를 고려한다면 3배는 더 많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4배가 아니라 12배 정도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개발자가 부족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려면 이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인 북화, 이제 뭐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고 변화가 빠른 그런 영역이 있고, 이런 영역에서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더 빨리 혁신을 이루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개발자는, 요 얘기는 이제 오라클 컨퍼런스에서 2019년 정도에 이제 크리스 리차드슨이 한 얘기인데요. DRFR, 그러니까 Deliver, Rapidly, Frequently, More Reliably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해야 되고 좀 더 자주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개발 조직의 성능, 생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예,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우리는 계속해서 출시를 함에 따라서 우리의 생산성은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좀 보면요. 이 장표는 이제 그 로버트 C 마틴이 쓴 클린 아키텍처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가로축은 출시 회차예요, 회차. 첫 번째 출시, 두 번째 출시, 세 번째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은 엔지니어링 스택, 그러니까 개발자 수예요. 출시가 증가함에 따라서 개발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개발 생산성도 뭐 유지가 되거나 늘고 있냐 보면 처음에 첫 번째 출시 때는 생산성이 100%였는데 이 생산성은 이제 회차별로 이제 출시별로 이제 생산성을 재건데 100%였는데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덟 번째 출시할 때는 앞에 개발자는 이렇게 늘었지만 지금 생산성은 이렇게 떨어진 걸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의 원인에 대해서 좀 보면요. 이 그래프는 이제 마틴 파울러가 이제 작성한 그림에 있는 건데요. 그 디자인, 스태미나, 하이퍼세시스. 그래서 이제 뭐 개발, 설계, 체력, 가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은 시간이에요. 아니,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누적된 기능의 수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선형적으로 계속 늘어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다음부터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보면 이제 요 라인이 뭐냐면 그 설계 수익 라인, 예, 설계 수익선이 있는데 요 시점을 딱 지나면 이제 더 이상 그 빠르게가 안 되고 느리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설계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기능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지만, 좋은 설계 없이 그냥 빠르게 개발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쓰지 못하고 기존에 쌓아놓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느냐고, 기술 부채를 해결하느냐고 우리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해서 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산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왜 그냥 그 소프트웨어공학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 다른 공학하고는 뭐가 다른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공학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건축 공학에서 그 어떤 메타포 같은 걸 차용해서 왔는데요. 이 공학의 특징을 이제 건축 공학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설계물을 가지고 어떤 것을 구축하는 이 빌드 과정, 이 두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설계라는 거는 대부분 좀 예측하기 어렵고 급여가 비싸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고, 빌드는 좀 더 예측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급여가 저렴한 사람들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공학 같은 경우 설계와 빌드가 아주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설계라는 사람이 빌드에 참여하거나 빌드라던 사람이 설계에 참여하는 일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공학은 빌드 비용이 굉장히 비싸대요. 설계 비용, 설계하는 분이 연봉이 아무리 높다 그래도 이 빌드 비용이, 건축은 전체 비용의 90% 정도가 빌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공학은 유지보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 비해서. 그럼 이제 공학 활동의 최종 목적은 빌드를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재생산 가능한 문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서만 있다면, 뭐 설계도겠죠, 그죠? 설계도만 있다면 누가 만들어도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은 보면은 설계하고 빌드가 좀 달라요. 설계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설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재생산 가능한 문서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UML 다이어그램을 그렸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다이어그램이나 문서를 만들었다고 그 문서나 다이어그램을 보고 동일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UML 다이어그램이라도 누가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동작하는 코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UML 다이어그램만 가지고 충분히 코드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설계는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소스 코드가 설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스 코드는 어떤 컴파일러를 돌리고 어떤 빌드 툴을 돌려도 뭐 오류만 나지 않는다면 동일한 게 동작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생산 가능한 문서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소스 코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빌드를 보면 그냥 컴파일하고 링킹하는 거예요. 그냥 뭐 지금은 뭐 그냥 뭐 아이디가 내가 에디터에서 뭔가를 수정하면 그냥 실시간으로 다 컴파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자르나 뭐 와르를 만들 때 그때 정도나 뭐 빌드를 돌리지, 빌드의 비용은 거의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특히 인건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이제 그런 영역인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좋은 설계라는 거는 좋은 코드예요. 설계의 산출물이 코드이기 때문에 좋은 설계는 좋은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얘기했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 코드를 잘 작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클린 코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좋은 설계를 갖는 코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비용을 한번 보면요. 소프트웨어에서의 전체적인 비용을 보면 개발 비용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훨씬 높아요. 아까 건축공학은 빌드 비용이 한 90%라고, 유지 보수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공학을 보면은 유지 보수가 전체 비용의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코드를 한번 작성하면 만약에 그 코드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코드다, 우리가 정말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코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코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코드는 적어도 10번 이상 읽힌다고 해요.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는 데 드는 노력하고 코드를 이해하는 데 드는 노력을 보면 코드를 이해하는 데 들이는 노력이 한 10배 정도 크다고 해요. 그러면은 10번 이상 읽히고 한 번 읽을 때마다 10배 이상의 노력이 든다라고 보면 작성할 때보다 한 100배 정도의 노력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냐면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는데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엄격하게 보면은 이 요구사항을 어느 뭐 모듈에 어떤 파일에 어느 펑션에 넣을까, 어떻게 변경할까,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드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하고, 실제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넣는 데는 생각보다는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로버트 C. 마틴 한 얘기인데요. 빨리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잘 가는 거다. 그러니까 퀵앤더티로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설계 스윙 라인이라는 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술 부채가 우리의 우리가 정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들이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그 코드 잘못 짜여 있는 코드를 수정하는데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게 해서 새로운 기능을 빨리 못 넣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생산성 저하랑 비용 증가를 막으려면 우리는 그냥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잘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신중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품질의 비용하고 이제 관계는 비정상적이고 비직관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예를 들면요.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품질이 좋은 그런 핸드폰은 대부분 비싸요. 예. 그러면 품질이 좋은 소프트웨어는 항상 비싸냐?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품질이 좋은 소프트웨어는 향후 변경 비용, 추가 비용을 낮춰서 품질이 높다고 초기에는 약간 품질이 높은 소프트웨어의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품질이 높은 소프트웨어가 비용을 더 낮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용과 품질 간의 그 트레이드 오프, 품질이 높으면 비용이 높고 비용이 낮으면 품질이 낮아진다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약간 뒤집어지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어,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소프트웨어 품질을 우리가 설명할 때 뭐 개발자의 뭐 부심, 개발자의 뭐 전문가 정신 이런 걸로 얘기하면 재무적인 입장에 있는 영업 조직이라든가 뭐 회사 대표님인가 이런 분들하고는 이제 그분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질이 좋으면 향후 추가 비용을 낮춰서 비용에 우리가 기여를 해요라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좋은 설계고 좋은 코드고 품질인데 이런 게 대학교 다닐 때 컴퓨터공학과를 다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석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걸 많이 배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못 배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배운 거는 뭔가 어떤 뭐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그거를 구현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그거를 구현하고 그걸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들어오는 요구사항 변경을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장인정신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와닿는데요. 어,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어, 뭐 선배가 후배한테 혹은 뭐 후배가 선배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공유를 통한 그런 것만이 전문성을 가진 개발자를 육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 책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 측면에서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된다는데 공유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저는 코드 리뷰인 것 같아요. 코드 리뷰라는 게 뭐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공유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결함을 없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지만 그 주목적 외에 코드 리뷰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냥 바로바로 공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우리 조직 내에서 우리 팀 내에서 아니면 우리 회사 내에 다른 팀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 온라인 코드 리뷰를 했을 때 느낌은 그냥 SNS 댓글놀이 하는 것처럼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배움을 주고받으면서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천법 중에 하나가 코드 리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코드 리뷰의 정의인데요.
잠시만요. 예. 코드 리뷰는 이제 한 명 또는 여러 사람이 주로 소스 코드의 일부를 보고 읽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분질 활동으로서 구현 후에 하거나 혹은 구현을 잠깐 중단시키고 한다. 뭐 이렇게 이건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정의고요. 뭐 피어 리뷰, 풀리퀘스트, 머지 리퀘스트라고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코드 리뷰를 하는 목적인데요. 주목적은 당연히 품질 문제를 검수하는 거예요. 알려진 버그나 장애가 있는지 미리 점검을 해서 에, 오류 없는 코드가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근데 그 외에 더 나은 코드 품질을 위한 활동으로도 코드 리뷰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아키텍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위키피디아, 위키 이런 데 찾아보면 거의 한 페이지로 나오는 무슨 빌러티스 이렇게 갖고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향후 변경 비용을 개선할 수 있다. 예.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 문제가 있는 걸 빠르게 발견해서 빨리 고치는 게 항상 더 빨리 적은 시간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변경 비용 계산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 및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코드랑 해결책 이런 것들 관련돼서 지식을 공유하는 데 기여한다. 이제 공유라는 거는 주고받는 거다. 그 사전 질문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시니어가 주니어한테는 뭔가를 알려주고 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주니어끼리나 주니어가 시니어한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주고받는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리뷰어 그러니까 저자 리뷰이죠. 리뷰를 받는 사람. 리뷰를 받는 사람만 배움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리뷰어들도 자기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알려주려고 하면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대개의 경우 리뷰어들도 리뷰어 과정에서 지식을 얻게 된다. 이제 하드 스킬하고 소프트 스킬이 있는데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연차가 비슷해요. 역량이 비슷하고. 그럼 하드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 하드 스킬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개발의 구체적인 영역들 이런 영역들을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시니어가 주니어한테 뭔가 정말 기술 역량이 뛰어난 시니어가 아직은 기술 역량이 좀 부족한 주니어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한다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얘기하면 그 주니어가 알아듣거나 그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스킬을 익혀서 시니어가 소프트 스킬을 익혀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이 사람이 더 잘 알아듣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소프트 스킬이 있겠죠. 뭐 친절하게 한다거나 공감 능력이 있다거나 가르치는 방법을 다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시니어한테 제공이 된다. 그리고 이제 11번가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동기부여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번가는 온라인 코드 리뷰를 이제 전체 팀들이 다 볼 수 있게 오픈돼 있거든요. 자기 팀이 아니어도 다른 팀 코드 리뷰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팀에서도 물론 잘하는 분이 계시지만 다른 팀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를 보고 그 사람처럼 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호 책임감이 증대가 돼요. 예, 코드 리뷰를 통해서 배포를 하면 작성자뿐만이 아니라 리뷰한 사람들도 약간 책임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집단 코드 오너십, 그리고 결속이 증대되는 거죠. 예. 팀에, 뭐 예를 들어서 팀에 10명이 있는데 그 팀에서 하는 일이 10가지다 라고 했을 때, 10가지 일을 2명, 3명이서 그룹핑해서 두세 가지씩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10명이 한 가지씩 일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자의 경우는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뭐 관심도 갖고 결속도 생기고 우리 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팀워크가 생길 수 있는데 10가지를 10명한테 그대로 나눠져 버리면 서로 상대방한테 뭐 얘기 안 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왜 같은 팀이지? 우리는 같은 팀이면서 뭘 하지? 난 왜 옆에 있는 팀원이 뭘 하는지 모르겠지? 그러면서 막 죄책감이 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코드 리뷰를 하게 되면 아, 이분이 이런 걸 했구나. 그걸 이해하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이걸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결속, 팀워크 이런 게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개발을 이제 한 사람이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런 걸 보고
배우고 이런 것 때문에 개발 문화 개선되는 거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개선 제안하는 것도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는데 뭐 이번에는 만약에 시간이 어렵다면 다음에라도 꼭 공부해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설계 개선이 제한이 되고 실제 적용되는 거를 저희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뭐 코드 리뷰를 왜 해야 되나, 그다음에 뭐 정의, 목적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코드 리뷰 절차, 코드 리뷰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다음에 왜 코드 리뷰가 어려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딴 그림인데요. 코드 리뷰의 절차는 이제 코드 리뷰에는 저자가 있고 리뷰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변경 내역이 있고 저자는 코드를 작성을 해요. 코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변경된 거에 대해서 체인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뷰어들한테 리뷰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리뷰어들은 피드백을 줘요. 그다음에 이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또 뭔가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클을 돌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건 배포해도 되겠어요, 머지해도 되겠어요 라고 어프로브를 하고 그러면 이제 머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일반적인 코드 리뷰의 절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변경 내역은 이제 리뷰 시작 전에 작성을 하는 거고, 예. 저자가 머지를 원하는 소스 코드에 대한 일련의 변경. 예. 이거는 이러이러한 변경을 한 건데요. 특히 여기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건 좀 잘한 것 같은데, 뭐 봐주시고요. 이거는 내가 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의견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디스크립션을 작성하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11번가 그 코드 리뷰 플리캐스트 만든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따온 건데요. 11번가는 이제 크롬 그 확정 플러그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형식에 채워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디스크립션 뭐 하는 거야? 그다음에 어떻게 테스트하면 돼? 그래서 뭐 커맨드 라인에서 이렇게 명령을 치면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커밋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략 이런 것들이 이번 변경에 포함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코드 리뷰를 할 때 시간이 많이 드는데 얼마나 도대체 시간을 들여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자예요, 저자. 예. 리뷰어가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저자가 고생을 해야 돼요. 저자가 고생을 해서 리뷰어들의 시간을 아껴줘야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지. 저자가 바쁘다고 대충 여기다 써놓으면 커밋 메시지 대충 쓰고 그다음에 뭐 리뷰 PR 올리기 귀찮다고 뭐 한 일주일짜리 묶어서 PR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리뷰어들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굉장히 작은 단위로 리뷰하기 좋게 만들어서 리뷰를 올리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 뭐 많이 예를 삼는 게 파스칼의 편지예요. 파스칼이 친구한테 편지를 쓰면서 5장짜리 편지를 썼대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말이 있었대요. 친구야, 미안하네. 내가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이 편지를 요약하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서 당신을 5장이나 읽게 고통스럽게 했네. 다음엔 내가 꼭 줄이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플리캐스트에 들어가는 정보는 여기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좋고 아니면 뭐 링크를 걸어도 좋아요. 리뷰어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기 편하다고 그냥 대충 적어놓으면 효과적인 리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리뷰할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보통 저자는 본인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서 PR을 보내요. 그러면 리뷰어는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지 않아. 라고 내가 왜 네가 멋지지 않은지 알려줄게. 라고 장한 이유를 작성해서 보내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속담에서 나온 건데 항공술에서 자기의 기술 레벨을 과대평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 정말 잘했어. 너는 정말 잘한 게 아니야라고 서로 갈등할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좀 봐주세요라고 하고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잘했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코드에 대해서 의견을 줬는데 그거를 처음 코드 리뷰에 참여한 사람들은 코드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서로 대화가 되게 좀 원활하지 않게 흐르고 코드 리뷰를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코드 리뷰는 지식이나 공학적 결정을 공유하는 기회예요. 예, 잘한 것도 공유하는 거고 아쉬운 것도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라고 물어봐서 배울 수도 있고,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은데 다른 팀원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업무 수행을 통해서 자기 역량을 증대시키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냥 책만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드 토의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뭔가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누군가 나한테 지적을 했을 때, 아, 저분이 말이 좀 그렇지, 사실은 잘하자고 하는 거야, 라고 마음 보면서, 아, 이건 내 코드에 대한 비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그런 자세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옆에 사람을 불러다 놓고 하는 것가 아니고 이제 온라인으로 글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오해의 위험이 굉장히 커요. 어떤 그 사람의 음성 톤도 안 느껴지고 표정도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피드백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에서 따온 거라서 영어 문장 그대로 썼는데요. 그러니까 쓴 사람은 이렇게 쓴 거예요. 파일 핸들을 닫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바보야. 네가 이 파일 핸들 있는 거 이런 것도 깜빡하다니 난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이 바보야. 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이 위의 문장이 절대 그런 문장이 아닌데. 그러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이 강의에서 아마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코드 리뷰를 했을 때가 기억나는데요. 그때는 한 뭐 기시 나오기 전이었어요. 금요일 오후에 가장 시간이 많을 때 SVN 커밋 일주일 동안 팀원분들이 커밋한 걸 쭉 보면서 이상한 거 있으면 불러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혼내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제 불편해져요. 아무리 제가 팀장이고 그분이 팀원이어도 불편해지고 그러고 이제 갈등 생기고 서로 말을 많이 안 해요, 이제.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서로 이제 꼬투리 잡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죠. 그러다가 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깃은 로컬 브랜치를 만드는 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플리캐스트 만들듯이 로컬 브랜치를 만들어서 커밋 단위로 굉장히 그 리뷰하기 좋게 커밋하기로 했어요. 커밋 메시지도 잘 잡고. 그러니까 이 커밋 단위가 굉장히 작아서 확인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뭐야 그렇게 리뷰를 하니까 불러서 뭐 설명하면서 서로 뭐 성질 부리면서 할 게 없고 그냥 간단하게 글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기덥이 나오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 댓글 노려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 효율적인 풀캐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리뷰를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법, 그리고 둘이 싸우는 그런 교차 상태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코드 리뷰할 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리캐스트를 할 때는 만들 때는 지루한 작업은 컴퓨터가 하게 해야 돼요. 이걸 리뷰어가 하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스타일 가이드 이거 가지고 뭐 코딩 스타일이 서로 달라요. 뭐 누구는 가로를 같은 줄에 하는데 누구는 다음 줄에 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싸우는 것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PR을 올릴 때 저자가 첫 번째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PR을 할 때는 이 사람 이 사람만 포함해야지 그러지 말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포함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커밋으로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작업은 컴퓨터로 해야 돼요. 코드를 읽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집중이 필요해요. 근데 컴퓨터가 더 잘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사람이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포매팅 같은 거예요. 공백이나 들여쓰기 아니면은 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뭐 ID에서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 포매팅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파일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별도의 커밋이나 별도의 PR로 분리해서 이거는 포매팅만 한 거예요. 코드 변경은 하나도 없어요. 리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머지하면 돼요.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이제 플리캐스트를 안 올리면 이제 배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건 아예 플리캐스트를 올릴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그 빌드가 안 되거나 머지가 안 되거나 머지 컴플릿이 있거나 이런 거를 플리캐스트로 올리면 안 되겠죠. 적어도 그런 것들은 본인이 다 확인한 다음에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작성한 파일에서 저 같으면 뭐 그 인텔리지에 있는 어떤 인스펙션 툴 이런 걸 돌려서 인스펙터에서 기계가 알려주는 결함 이런 것들을 미리 제가 제거하고 올리면 리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하겠죠. 스타일 가이드, 뭐 서로 스타일 때문에도 논쟁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스타일 가이드는 그냥 세 개 중에 하나 팀에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구글 스타일 가이드나 유명한 회사 스타일 가이드를 그냥 차용해서 그냥 쓰거나 아니면 자기들 스타일 가이드 점진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차용해서 쓰면서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도 취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너무 많이 논쟁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요. 근데 PR을 올릴 때 PR을 저자가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올릴 PR을 리뷰어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내가 먼저 읽어보고 리뷰어들한테 아 이거는 그냥 이해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설명을 남겨서 이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코멘트를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어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 이거는 표준화 상품 블록인데 여기에 이걸 삽입해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좀 봐주세요. 라고 저자가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아마 리뷰어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잘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리뷰어의 모드를 포함해라. 많은 사람이 볼수록 버그를 더 잘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걸 알면 대개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가급적 많은 사람을 포함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사전 질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나 혼자 개발하는데 코드 리뷰 그런 것도 코드 리뷰를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기업에다가 올려놓은 어떤 그 커밋 로그 중에 일부예요. 근데 커밋 로그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뭐 숫자로 레이블링까지 하면서 넣어놨거든요. 네, 이렇게 한 이유는 보통 아주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면 자기가 작성한 코드 한 2주 후에 보면 남이 짠 것 같아요. 잘 이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2주 후에 내가 보더라도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2주에 후에 나는 거의 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커밋 로그나 풀리캐스트를 잘 작성을 하면 그러면은 리뷰한테 도움이 된다. 이면서 2주 후에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커밋하고 풀리캐스트를 나눠서 배포하는 거는 혼자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리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즉시 해야 되는 거고, 고수준으로 시작해야 되고, 예제 코드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리뷰의 범위를 존중해야 되고, 또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한두 등급만 코드 레벨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해라. 뭐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드 리뷰를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네, 풀리캐스를 보낸 사람은 그게 어프로브가 되기 전까지, 피드백이 오기 전까지 그 사람은 대기하는 상태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기하지 않게 우리 팀원이 기다리지 않게 하려면 내가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리뷰를 바로 시작해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라. 그리고 리뷰 뭐 코드를 읽고 피드백 올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시작은 최대한 빨리 해라. 예. 그리고 리뷰 라운드의 최대 시간이 하루가 넘지 않게 해라. 플리캐스트가 오늘 9시 왔으면 내일 9시 전에 리뷰가 끝나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라.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크 시먼이라는 사람이 에자일 풀리캐스트라는 이 밑에 글이 있어요. 이 글에 나온 건데요. 이 글에 있는 걸 보면 이 말들이 있어요. If it hurt, do it more often. 이 말은 이제 continuous integration은 그 책에 나왔던 얘기인데 괴로워? 괴로우면 더 자주 해. 예, 그런 얘기예요. 그죠? 연말정산의 시기라고 하는데 연말정산 저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되게 여러 번 했는데도 어려워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매년 말에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버벅거리고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라고 한 다음에 또 1년이 되면 또 헤매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더 자주 해라. 어, 리뷰가 어려워? 플리캐스트가 어려워? 그럼 좀 더 자주 해봐.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아침 스탠드 미팅에 굉장히 익숙하다. 매일 아침 10분에서 30분 정도씩 미팅을 하는데 어, 매일 아침 30분, 매일 점심 식사 후에 30분을 리뷰를 위해서 확보해라. 1시간 정도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 30분 안에 자기의 플리캐스트가 머지가 될 수 있도록 변경을 적게 넣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보통 한 반나절 넘지 않는 작업량 정도를 PR을 올릴 거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뭐 1, 20분 안에 충분히 리뷰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더 자주 해라. 괴로우면 더 자주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뷰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회사의 평가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리캐스트를 올리고 커밋을 많이 한 거는 평가할 때 내 기여로 보지만 내가 리뷰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성장하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버그를 사전에 방지해주고 이런 거는 평가에서 성과를 안 본다면 누가 그거를 그렇게 진짜 뭐 그 사람이 무슨 천사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시간을 들이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리뷰를 하는 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리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안 보는 그런 조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이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플리캐스트하고 페어 프로그래밍하고 또 이렇게 서로 어느 게 더 좋으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트레이드 오프다. 그러니까 레이턴시, 지연하고 스루풋, 성능하고의 이제 그 트레이드 오프다. 플리캐스트가 스루풋이 높겠죠. 예, 되게 많은 걸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페어는 둘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되니까 스루풋은 낮을 거예요. 하지만 페어는 레이턴시가 없죠. 내가 뭔가를 행위를 했을 때 옆에서 보고 바로 얘기해 줄 거니까. 근데 플리캐스트는 내가 보내면 아까 같이 뭐 오전 30분, 오후 30분 해도 운이 안 좋으면은 4시간 이상 걸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팀원들이 대부분 내성적이다라고 하면 플리캐스트가 더 유리할 거고 사색적이고 비동기적인 거에 대해서 뭐 불편함이 없으면 플리캐스트가 유리할 거고 되게 우리 팀원들은 외향적이고 치밀한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다면 페어가 더 유리할 거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절대답은 없고 앙상블 방식도 취할 수 있다. 어, 실제로 뭐 저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플리캐스트를 하는데 글로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제가 조심을 하고 시간을 들여도 이거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시간을 잡아요. 시간을 잡아서 같이 내가 피드백을 줄 거를 같이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거의 페어 프로그래밍처럼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리뷰를 할 때는 고수준으로 시작해서 저수준으로 내려가라. 예, 리뷰 라운드에 진짜 쓸데없는 것까지 너무 많이 의견을 남기면 저자가 굉장히 당황해야 한다. 나 왜 이렇게 많이 지적당하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리뷰할 때 한 20에서 50개 정도의 20개가 넘는 이제 그런 코멘트는 좀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초기 라운드는 되게 고수준의 피드백으로 제안해라. 버그, 장애, 성능 보완 이런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정도의 리팩토리 좀 더 코드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리팩토링 정도를 제안을 해라. 그런 다음에 뭐 설계 개선이라든가 뭐 변수명 가지고 뭐 지금도 괜찮은데 더 좋자고 뭐 싸고 뭐 주석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모든 게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시간이 남으면 이런 거를 봐라. 그런 얘기고요. 리뷰할 때 예제 코드를 제공할 수 있다. 저자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한 어떤 선물 같은 거다. 예제를 제공하는 거. 근데 예제를 제공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너무 긴 예제는 제공하지 말아라. 너무 긴 예제를 제공하면 억압적으로 보인다. 나는 그 코드를 뭐 나는 못 짜서 네가 다 짜주는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제공해주지도 말아라. 너무 많이 제공해주면 아유 내가 다 알려줘야지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뷰의 범위를 존중해라. 예, 굉장히 자주 보이는 안티 패턴이죠. 그러니까 플리캐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라인은 리뷰의 범위가 아니에요, 대부분. 예, 심지어 그 변경된 라인 바로 위에 오타가 보이더라도 이번 플리캐스트의 범위가 아니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요 코드 블락을 변경하면 요 위에 뭐 예를 들어서 메서드 이름이 반드시 같이 변해야 돼. 그러면 얘도 같이 변경돼야 되겠네요는 리뷰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태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뭐 니트 피킹이라고 이제 뭐 하찮은 일로 트집 짰다. 그런 거 약자로 미국 사람들 니트라고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고치면 좋지만 아니어도 그만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보통 고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에 좀 뭐랄까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리뷰어들이 더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자유롭게 남길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면 좋아요 라는 거를 그런 건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딱 문제가 되는 거 아니면은 얘기를 못 하고 그러면 대화가 되게 적게 나오겠죠. 예. 이런 것들도 이제 태그 같은 걸 활용해서 제공하면 뭐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뭐 지속적으로 기술을 연마하는 걸 돕는 데거나 뭔가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는 건데거나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예.
그리고 제가 뭐 리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크게 예전에 실패를 했던 것이어서 그런가 봐요. 한두 등급만 코드 레벨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해라. 예. 레터 등급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 레터 그레이드가 이제 대학 학점이죠. A, B, C, D 그런 걸 레터 그레이드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D 등급의 PR을 받았어요. 우리 팀에 있는 사람이 다 A 플러스는 아니잖아요. D도 있을 수 있잖아요. D인 사람의 거를 받았으면 C나 B 정도가 되도록 도와야지 이걸 A 플러스를 되게 하겠다고 뭐 주작기를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코드가 되도록 하는 거지. 완전하게 모든 사람이 만든 걸 다 완전하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팀에 진짜 뭐 신입으로 진짜 가장 좀 이제 막 코딩을 시작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이 만든 거는 사실 뭐 굉장히 잘하는 분이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피드백을 줘가지고 한 번에 자기 수준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싸우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F가 있다 가끔. 기능적으로 완전히 틀렸거나 너무 복잡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 나는 도저히 리뷰에서 확신이 안 서. 그 정도는 F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리뷰 라운드를 했는데도 코드 리뷰가 계속 F라 이건 100%면 난 겁나 장애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도저히 난 이해 못 하겠어. 이런 거는 이제 계속 거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죠. 아, 이거 생각나네요. 니트피킹에 관한 그 어떤 리뷰 코멘트를 달았어요. 그분은 예를 들어서 D등급이었는데 제가 한 A 정도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보세요라고 의견을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을 주문하시더라고요. 그와 관련된 책을 주문하셔가지고 업무 시간에 그 책을 보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할게요라고 하고 나는 지금 D등급이니까 C나 B까지만 타겟을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방법. 뭐 너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아니죠. 제가 잘했던 건데 너는 왜 맨날 이 말 저는 되게 잘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건설적인 피드백을 해라. 진정한 칭찬을 해라. 명령이 아니라 요청을 해라.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좋아요. 그게 아니라 원칙에 기반해서 해라. 근데 반복적인 게 보이면 다 말하지 말고 몇 개만 얘기하고 말아라. 그런 얘기죠. 절대 너라고 하지 말아라. 예, 너는 왜 맨날? 저는 이 말을 저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 말을 듣는 사람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고 저도 이 말 듣는 거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리뷰하는 거의 핵심은 무엇이 코드를 낫게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잘못했는가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아지게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뭐 나는 뭐 제가 초보이고요. 제가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드를 잘 좀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가 어떤 게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예. 저자의 방어 유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피드백하라. 비판은 코드다. 저자가 아니다. 너 이 말만 빼도 굉장히 좋아진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 미스펠드 그러면서 있는데 you misspelled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받아들이는 사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iMessage라는 게 있어요. 너의 이런 행동이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서 내가 기분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쁜 거지 너 때문에 나빠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은 뭐만 하는 게 어떨까요?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물어보면 보통 대답을 해요. 안 한다고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건설적인 피드백을 해라. 동료 간의 코드 리뷰는 경쟁을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하나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으로 인지해서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인할 수 있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해라. 네, 이렇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하면 배우고 역량을 증대하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내가 피드백을 하는데 난 도저히 이 사람이 건설적으로 받아들이게 피드백을 말을 못 찾겠어. 근데 이건 정말로 그렇게 크리틱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아. 예. 어설프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서로 뭐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그런 분위기로 가느니 약간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됐어. 그것도
넘어가는 것도 좋으면 옵니다. 네, 진정으로 칭찬을 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잘못된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칭찬을 하면 긍정적 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리뷰가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이런 API가 있었어요? 정말 저는 몰랐는데 너무 유용하네요. 좋은 해결책이에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함수를 분리하니까 굉장히 단순해지고 좋았네요.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이런 얘기 써주면 기분 좋아질 거예요, 저자가. 예. 특히 그 저자가 주니어나 신규 입사자라면 이 팀 되게 따뜻하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진심 어린 칭찬은 그 리뷰어가 감시자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는 팀 동료라는 거를 이제 알게 해줘서 긴장감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은 명령이 아니라 요청을 해라. 우리는 일상에서 동료한테 명령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명령은 12번 테이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리로 걸어가서 앉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구체적이죠, 그죠? 근데 요청은 우리 네 명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 뭐 12번 테이블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명령형 프로그래밍 스타일하고 선언형 프로그래밍 스타일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되지 어떻게 해달라는 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음. 근데 리뷰할 때 이런 강압적인 명령형 코멘트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클래스를 별도의 파일로 분리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그래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이게 너무 커져서 나는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분리해야 되겠네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분리해야 되겠네요 라고 한다면 분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분리해라 라고 얘기해 놓으면 그 사람이 아씨 나도 알아 그러면서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뭐 그런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네. 의견. 그냥 내 생각은 그런데 뭐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안하는 변경이 있으면 변경의 이유를 원칙에 기반해서 설명해 줘라. 이 클래스를 두 개로 분리해야 해요. 라고 하지 말고 얘는 파일 다운로드하고 파싱 두 가지 책임을 하고 있으니 SRP,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을 준수하기 위해서 두 개의 클래스를 분리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좋겠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냥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냥 보기 싫어. 그럴 때도 있다. 그럴 때도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해라라는 거예요. 음. 이 코드는 되게 혼란스럽네요. 어, 그런 것보다 나는 이 코드가 이해하기 어렵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저자가 좀 더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링 유틸리스에 empty를 써면 되는데 그걸 매번 if에서 난이코라고 empty인지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 근데 그게 한 10군데 나왔어요. 그러면 한 두세 개 정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나머지 한 7개 정도는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자는 이제 한 두세 군데에서 얘기했어. 나머지도 그런 게 있는데 라고 그 저자가 고치면 훌륭한 저자고요. 7개 안 고치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거 10개 다 알려주면 미주알 고주알 너무 많이 간섭하는 것 같아서 저자한테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교착 상태. 데드락이에요, 데드락.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교착 상태로 향하는지 나타내는 표식이 있어요. 토론의 톤이 점점 팽팽해지고 공격적으로 돼요. 커멘트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커멘트에서 방어적으로 저자가 그걸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래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명이 들어가는 거죠. 이러다 보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교착 상태는 뭐냐면 커멘트를 반영하지 않았으니까 내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어프로브 안 할래 그러는 거고 저자는 나는 네가 말하는 거 난 다 할 필요 없다 생각해. 그 몇 개 쓰면 됐지 그거 가지고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커멘트 반영을 거부하는 게 이제 서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럴 때는 만나서 얘기해라. 화상 또는 만나서 얘기해라. 특히 복잡한 리뷰는. 예. 텍스트 기반의 의사소통은 이 내가 타이핑하고 있는 이 스크린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종종 잊게 한다. 뒤에 기계가 있는 것처럼 내가 말을 되게 가혹하게 할 때가 있다. 그러니 만나서 얘기해라. 그런 얘기고요.
예, 그리고 또 인정하거나 에스컬레이터 해라. 그냥 아, 됐어. 뭐 이 정도면 뭐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건 있지만 뭐 100%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인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 난 도저히 나는 수긍 못 하겠으니까 우리 팀장님한테 에스컬레이터 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러라는 거예요. 그냥 둘이 죽자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나빠져서 둘 중에 하나는 퇴사하는 그런 일까지 생겨요. 예, 그러지 말고 그냥 승인하는 비용. 아, 좀 불만족스럽지만 그냥 어리할게. 라고 하면 이제 갈등은 해결돼요. 예. 이 비용이 이제 이 비용 때문에 소프트웨어 품질은 잠깐 낮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동료와 계속해서 일하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데 죽자고 싸우면 같이 일하지 않게 돼서 이제는 고수준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얘기했는데 저항이 너무 크다. 근데 크리티컬한 게 아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정이 절대로 불가능해? 그러면 리더한테 에스컬레이션 해야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리뷰해달라고 해도 돼요. 예, 뭐 상담하고 휴식하고 뭐 가급적 뭐 정 안 되면 당분간은 서로 피하려 하지 말고 예, 갈등 해결책 소프트 스킬이겠죠. 이런 것도 학습하는 거 필요하다. 그다음에 설계 리뷰 때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내가 그걸 코드 리뷰 때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닌가? 그런 걸 고민해라는 거예요. 설계 리뷰 때는 했어야 되는 그런 얘기라면 코드 리뷰 때는 다음번에 할 수밖에 없으니 이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심각한 게 아니면 좋은 관계로 동료와 협업할 그 어떤 기회를 계속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본 그 어떤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뭐 저도 비슷하게 해본 적이 있어서 이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추가 사례로 넣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요. 팀에 굉장히 잘하는 분이 플리캐스트를 올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같이 앉아서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짝 프로그래밍을. 그러면서 어떻게 계산하면 좋은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한 뭐 20분 정도 보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리버트를 해버려요. 원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PR을 작성한 사람한테 네가 네 자리에 가서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분 짝 프로그래밍 했던 거를 이 사람은 2시간 정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2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이제 스스로 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것도 코드 리뷰라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은 저자가 하는 거예요. 네? 완벽한 설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설계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레터 그레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팀 정신, 우리가 팀워크를 유지하고 팀워크가 안 깨지고 우리 둘이 같은 팀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약간 불완전한 해결책에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견한 모든 설계 결함이 항상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장애가 나고 뭐 이러는 건 모르겠지만 아 이것 때문에 느려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항상 일어나는지 측정 안 했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저자가 하는 거다. 그다음에 코드 리뷰의 목적이 비난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거.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고요. 리뷰어들도 배운다. 근데 가끔은 리뷰하라는데 코드가 그냥 잘못했어. 저 사람 왜 그러지 오늘? 뭔 일 있나?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누구님 이 코드 샘플 당신 이력서에 추가하면 어떨까요? 농담을 하는 거예요. 되게 창피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아마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라 이런 얘기고요. 지금 몇 가지 해서 뭐 1시간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쉬시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이어서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리뷰 문화 정착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잘 되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코드 리뷰를 처음에 시작하면은 약간 제가 했던 것처럼 약간 누구를 나무라는 분이 그런 분위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드셔도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서 토론 위주로 하시다가 필요한 경우에 오프라인을 섞는 그런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자의 노력이 중요해요. 한 명이 고생해서 여러 명의 시간을 절약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착이 돼요. 그래서 저자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리더의 관심과 의지가 굉장히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전 질문 중에 저희 개발 리더가
코드 리뷰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을 설득해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을 설득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하자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리더분들이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좀 더 안착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드 비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건 내 코드에 대한 거야. 뭐 내가 그 코드를 작성할 때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보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민감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누가 뭔가를 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멋져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가 됐든 하고 싶어져야 돼요. 제가 뭔가를 남들이 하기를 원하는 거를 보여준다면 그게 뭐가 됐든 너무 멋져 보여서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야 그게 정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걸 하기 제일 좀 하고 이렇게 툴, 아이디나 하키 이런 걸 가지고 인텔리제이에서 뭐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리팩토링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걸 보여주면 코드 리뷰할 때 그 저자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조금 지루한 얘기라도 받아들이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유튜브에 그 아까 소프트웨어 장인 그 책 쓴 샌드로 망쿠소가 한 얘기 중에 제가 인상적이어서 좀 저장을 해놓은 건데요. 정리해 놓은 건데 새로운 어떤 거를 수용하게 팀한테 그 어떻게 영감을 부여하냐. 그러니까 뭐 장인정신, TD, 페어 프로그래밍 이런 걸 하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샌드로 망쿠스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좌절할 준비를 해라. 당신이 원한다고 남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방법은 없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태도만 제어가 가능하다. 타인이 나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건 제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영감은 부산물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모범이 될 수 있을까? 특정 행동이나 특정 기술을 채택하도록 하려면 내가 모범이 돼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모범이 돼서 저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이런 걸 고민을 해라. 니네 팀에 어떤 기술이 적용되길 바란다면 그 기술을 네가 마스터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꼭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지각하지 말아라. 업무에 기여해라. 긍정적으로 임해라. 사람들한테 잘해라. 그리고 기술적인 훈련에 대해서 얘기할 땐 아주 고도로 숙달해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서 남들이 따라할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된다. 키보드로 코딩을 할 땐 사람들이 경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도 몇몇 사람들에게는 영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거야. 새로운 거를 적용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남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되게 공감되는 게, 그 개발자 컨퍼런스 이런 데서 강연을 하면요.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싸할 때가 있고요. 되게 가벼운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저 같은 경우는 레거시 코드 개선하는 거 관련해서 예전에 뭐 이클립스로 막 어떤 툴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걸 보여줬어요. 예제 위주로.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걸 다 알아들었나 보다. 너무 좋아했는데 끝나고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아까 그 하키가 뭐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클립스에 하키를 뭘 누르면 저게 나오나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약간 좌절했어요. 야,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고 훨씬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그 하키를 물어본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숙련을 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멋진 걸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좋은 시작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통의 계곡이라는 그래프예요.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쑥 꺼져요. 밑으로 꺼져요. 생산성이. 여기서 나오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투자를 하잖아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효과가 나타날 거를 믿고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코드 리뷰를 하면은 뭐가 좋아져. 근데 당장 해봤더니 배포하는데 리뷰하느냐고 시간만 더 들고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코드 리뷰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면 끝난 거고, 이거는 정말 좋아질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영역에 있는 거야.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 역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아질 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코드 리뷰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버그를, 딴 팀에서 찾아주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맨날 지적질만 하는 게 아니라 선풀도 달려요. 코드가 깔끔하네요.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도 있네요.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진짜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생각에 좀 더 코드를 다듬게 되더라. 그리고 그러면서 코드 리뷰에서 저희 그 실용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슬랙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건 설계에서, 아키텍처에서, 클린 코드에서, TDD에서, 리팩토링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거에 해당되는 되게 좋은 예야 이런 걸 가지고 공유를 하면 개발 조직 내에서 공감대나 열정이 생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딴 팀 잘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도 잘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개발적으로. 네, 몇 가지가 이제 코드 리뷰 관련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코드 리뷰만 그냥 열심히 하면 다 잘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코드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개발 조직의 역량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리팩토링인 것 같아요. 뭐 결함을 찾고 뭐 성능 문제가 없게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코드의 품질 높여서 향후에 변경 비용을 낮추는 게 중요하니까 품질 높이는 게 그게 이제 리팩토링이잖아요. 리팩토링 정의는 결과의 변경 없이 코드의 구조를 재조정하는 거예요. 주로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 버그를 없애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이 책이 2판이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 책은 앞부분 조금 보고 아직 다 못 봤고요. 이건 되게 오래된 책인데 자바로 나온 오래된 책이에요. 예제도 뭐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는 거니까 좀 지금하고는 안 맞지만 굉장히 좋은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 책에서 굉장히 절차적으로 프로시저하게 짜여 있는 뭐 프로그램을 리팩토링을 해서 굉장히 객체지향적으로 알아보기 좋게 바꿔요. 리팩토링 효과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리팩토링 기법들을 설명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 보셨다면 꼭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TDD랑 결합했을 때 리팩토링은 굉장히 강력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TDD랑 결합해서 봤을 때 리팩토링은 앞에서 리팩토링의 그 마틴 파울러의 리팩토링 정의는 결과 변경 없이 코드의 구조를 재조정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TDD랑 결합해보면 돌아가는 코드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행위가 리팩토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TDD로 하면은 일단은 페일링 테스트를 넣고 그 다음에는 그 테스트가 동작하도록 가장 빠르게 지저분하게 돌아가는 코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리팩터링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얘가 유지보수 편하고 가독성이 높아지는 걸로 높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뭐 화이트보드나 아니면 뭐 종이에다가 분석 설계라는 이런 거보다 돌아가는 코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서 설계를 개선하는 행위는 굉장히 피드백 주기가 짧아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팩토링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코드 리뷰에서 많이 언급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리팩토링으로서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익스트랙트 메소드 같은 걸 많이 해서 이제 컴포즈드 메소드로 이제 메소드가 전이될 수 있게. 이건 좀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내용이 좀 있어서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존성을 낮추고 뭐 결합도를 낮추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를 그 결합도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들여야 되는 비용이랑 결합도가 낮아져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랑 보면 어느 게 더 높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도를 낮추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응집도 높이는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다고 그래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관련된 것들을 밸류 오브젝트로 빼고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기능들을 다시 모으고 이러면서 우리는 개선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팩토링 말고 또 우리가 그 주로 뭐 항상 그린필드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코드를 고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레거시 코드를 다루는 일이 많은데 레거시 코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책만한 좋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의존성을 관리하는 방법이 나와요. 뭐 서브 클래스 앤 오버라이드 메서드 이게 가장 많은 방법인데 어떤 뭐 내가 지금 이 코드가 레거시 코드여서 테스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테스트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테스트를 만들어서 얘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레거시 코드에다가 새로운 코드를 빠르게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레거시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코드 리뷰 때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TDD에 대한 것도
뭐 테스트 퍼스트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이 또 유닛 테스팅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거 한글판이 있거든요. 유닛 테스팅, 단위 테스팅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책에서 보면 테스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나중에 우리가 리팩토링을 하거나 이래도 테스트가 잘 안 깨지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테스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우리가 향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테스트를 돌렸을 때 버그가 발견될 수 있어야 될 때 항상 발견이 되고 뭐 이러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책 둘 다 한글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둘 다 다른 책에 비하면 내용이 좀 읽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는 cleancodes.com이라고 이제 로버트 C 마틴이 운영하고 있는 그 동영상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거는 제가 그 로버트 C 마틴의 허락을 받아서 옛날에 그 사람이 강연한 내용을 제가 약간 각색했다고 해야죠. 약간 변경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보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 강연하고 무관한 내용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강연에서 다루는 내용이 답이 될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었고요. 이런 내용은 뺐고요. 그리고 너무 광대한 범위의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 막 시작하는데 마치 모든 것을 질문 하나라도 얻어서 완벽하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잘하고 싶으신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못한 걸 한 번에 잘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말고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거죠. 해보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면 안 되면 또 방법을 찾아야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내 몸에 익혀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방법을 해야지 한 번에 오늘 한 번에 다 해버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나는 다른 거 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 중에 자신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어떤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피드백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봐달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요즘은 그냥 뭐 온라인으로 같이 볼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기법이나 절차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기법만 지키고 절차만 지킨다고 되진 않고요. 그런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신 다음에 본인들한테 맞게 변형을 하셔야 되는 거지 딱 그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오프라인을 적절하게 섞어야 되는 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플랜이 처음 갔을 때 그 코드 리뷰를 하다가 그 글로 설명하기 힘들어서 불러서 이제 같이 했는데 사람들이 쭉 둘러서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낯선 경험이었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툴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뭐 빅버킷, 깃업 이런 거 많이 써봤어요. 그리고 아틀라시안 인텔리 젯브레인 업소스 좋다고 그랬는데 이건 안 써봤고요. 근데 뭐 툴이 다 해주면 너무 좋은데 툴보다 코드 리뷰는 일단 사람 눈에 잘 읽히는 코드인지 그게 더 중요하죠. 툴이 잘 이해하는 코드가 아니라 내가 작성했는데 내 눈에 잘 들어오고 내 옆에 동료가 더 잘 읽을 수 있는 코드인지 그런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어떤 기법, 절차, 툴 이런 거보다는 뭐 그냥 본질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정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우린 너무 바쁘고 그래서 못하는 게 많아 뭐 이런데 우리 코드 리뷰 어떻게 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네, 뭐 누구나 다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매번 정해진 시간 내에서 시험을 치러서 성적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 뭐 수학 시험 보면 1시간짜리 시험을 보면 1시간 안에 보는 게 내 점수잖아요. 1시간 안에 봤는데 70점이야. 근데 난 2시간 보면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점수가 100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실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우리 우선순위 이런 게 있죠.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뭐 이해 당사자들이나 회사랑 얘기해서 좀 뺄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빼는 것도 실력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 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점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고 또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코드 리뷰니까 시간을 아끼려면 저자의 노력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주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면 좋겠냐. 그다음에 뭐 코드 리뷰에는 몇 시간이나 투여했으면 좋겠냐 이런 게 있는데 짧게 자주 하는 게 좋다. 예. 그러려면 플리켓 사이즈는 당연히 작게 유지해. 피드백 효과는 농구를 자유투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보세요. 코치가 자유투 10개 쏴봐 그런 다음에 10개 다 쏜 다음에 너 첫 번째 건 이랬고 두 번째 건 이랬고 이렇게 피드백 주는 거는 그렇게 피드백을 주기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주는 건 효과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매번 던질 때마다 하나 던졌을 때 요번에 좋았어. 요번에 약간 뭐 스냅이 안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고 어려워하는 거라면 더 짧고 자주 하는 게 효과적이다. 아까 뭐 나왔던 것처럼 괴로운 일이면 더 자주 해라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이 얘기도 많았어요. 비전공자인데 초보인데 뭐 이게 맞는지 회의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전공자이고 초보인 거는 이건 아깝지만 이거는 나의 현실이에요. 예.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생각하는 시간에 노력을 들여서 좀 건설적인 것에 투자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근데 뭐 이게 제가 아주 뭐 같게 이런 의견을 주신 분만의 현실을 제가 동등하게 경험한 게 아니라 좀 건방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힘든 걸 예를 들어 뭐 제 윗분한테 얘기했을 때 그분은 그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을 때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 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 그런 질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의가 된다? 이런 생각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하면은 1만 시간은 10년이에요, 10년. 그 정도 돼야 마스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해보니까 뭐 한 2, 3개월 해봤어. 뭐한 1년 해봤어. 근데 잘 안 돼. 어. 그래서 난 내 길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좀, 좀 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저만의 코드 리뷰 노하우 물어본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역할에 따라서 좀 코드 리뷰 할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동료들이라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 팀장이라면은 뭐 다른 팀에서 일어난 버그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또 발견되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거고 본부장쯤 되면 아마 뭐 그 버그나 장애 이런 것보다는 아마 구성원들의 어떤 동기부여 이런 걸 좀 더 많이 신경 쓸 거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뭐 빗버킷, 기덕같이 온라인으로 뭐 브라우저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그래서 로컬로 저는 풀 받아서 뭐 인텔리지 같은 데서 열어보면서 이해한 다음에 제안을 하는 그런 게 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니어들만 있는 상황에서 코드 리뷰 진행이 필요한가? 네, 순기능보단 특정 방법론에 대한 맹신으로 오버 엔지니어링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맹신해서 오버 엔지니어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건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니어라고 해도 실력이 다 동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코드를 보고 그날 보이는 정도가 다를 거고 제안할 수 있는 게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있더라도 저는 리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1번가는 코드 리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주로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했던 것 중에 가끔 세미나 형식으로 사례 공유를 할 때가 있어요. 되게 좋은 뭐 개선 사례가 있으면. 그리고 플리캐스트는 남의 팀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제 경우는 볼 때 플리캐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보진 못하죠. 다 보진 못하는데 볼 때는 매우 자세하게 봐요. 그래서 누군가 항상 자세하게 보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 사인을 줘서 정성 들여서 플리캐스트를 작성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노력을 들였고요. 그리고 아까 뭐 개발 생산성하고 품질을 보면 개발 품질을 높이는 코드 리뷰는 생산성, 속도나 이런 쪽에는 마이너스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버그 수정 비용은 수정 비용이죠, 수정 비용.
버그가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 수정 비용은 개발 라이프 사이클 후반으로 갈수록 더 비싸져요. 분석 설계 개발 뭐 로컬 테스트,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 스테이지 테스트 배포하면 이 배포된 뒤에 고치려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질이 좋으면 라이프 사이클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비용이 절감돼요. 그래서 개발 단위에서 로컬 테스트를 할 때, 통합 테스트를 할 때 이 단위에서 코드 리뷰를 해서 품질을 높인다면 스테이지나 배포로 갔을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TDD 테스트, 그다음에 리팩토링 코드 리뷰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러고 이번 배포뿐이 아니라 이후에도 높은 품질을 가진 소프트웨어는 향후 추가 비용이, 그러니까 변경이나 새로운 기능 추가하는 게 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 품질에 좋은 게 생산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드 리뷰를 최대한 안 하고 한 번에 예쁜 깔끔하게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중에 찾으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켄트백이 TDD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페어링 테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더럽게라도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근데 더럽게 만드는 사람하고 리팩토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에 두 가지를 같이 하기 힘들대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게 하는 거랑 잘 만드는 거는 서로 이렇게 뭐랄까 배타적인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예쁘고 깔끔하고 빠르게까지 만드는 거는 안 되고요. 일단 돌아가게 만들고 테스트 커버리지를 가지고 걔를 이쁘게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리뷰를 통해서 더 올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리뷰를 진행해도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오류가 추후에 발견돼서 장애가 나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어디를 놓치는 건지, 리뷰할 때 뭘 중요시해야 그런 걸 잘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셨는데요. 리뷰를 한다고 100% 버그를 사전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학은 참인 걸 증명하는 학문이고, 과학은 거짓이 없음을 증명하는 학문이래요. 그래서 과학은 어떤 이론이 나온 이후에 뭐 수백 년이 지나서, 나온 지 수백 년이 지나서 그게 잘못됐어요라고 증명이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우리가 만든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QA를 하면 우리 코드에 버그가 없어요라는 거는 증명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요라는 걸 증명할 수 있지만, 배포된 후에 정말 100% 버그가 없어요. 그거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꾸준히 리뷰를 하고 QA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조직의 버그를, 사전 탐지율을 높이는 거는 도움이 되지만, 리뷰를 했는데 왜 여전히 버그가 있어? 그러니까 리뷰 같은 걸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랑은 좀 다른 얘기라는 거. 그리고 평소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RSS, 그다음에 뉴스레터, SNS 이런 데 있는 뭐 기술 관련된 소식들 보죠. 그 다음에 빨리 못 볼 것 같으면 뭐 포켓 같은 데 저장해 놓죠. 그 다음에 볼 때 어떤 거는 제목만 보고, 어떤 거는 뭐 앱스트랙트 인트로덕션만 보고, 어떤 거는 튜토리얼 따라해보고, 어떤 건 책을 주문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분리해내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린더나 뭐 저는 이제 그 맥에 있는 싱즈라는 걸 쓰는데, 마인드맵, 노션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좀 머리를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얘기인데요. 일요일날 패스 캠퍼스에서 강연을 했을 때 나온 얘기인데, 절이 싫어지면 중이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절을 옮겨요. 이 사람이 지금 절을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절을 옮긴다 그러면 이제 회사를 이직을 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이직을 하면서 피해 다닐 건가 하는 거예요. 과연 영원히 이직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회사를 만날 때마다 피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고요. 절에 순응하고 살 수 있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절에 순응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몇 년을 살았어. 그러면 그 후에 나는 과연 행복한 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절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러다가는 잘릴 수 있죠. 근데 잘 될 수도 있어요. 안 잘리고. 그리고 혹시 잘리더라도 나중에 기회가 오면 좀 더 잘할 기회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강의하고 무관한 질문이 많았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얘기 드렸는데 그런 거는 헬스 캠퍼스에 이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 강의 여기에 나왔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거는 약간 예, 홍보 예, 여기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 온라인으로 질문이 올라온 게 있나요? 네, 지금 한 둘, 셋, 6개 정도 올라왔고요. 네, 혹시 지금 채팅창 안 보이시나요? 네 본다. 아, 네. 채팅창 보시고 지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8개 정도 올라왔나요? 어, 단위가 큰 기능에 대해서는 표를 어떻게 쪼개나 여기서부터 9시 14분에 이거요? 첫 질문입니다. 네. 네, 단위가 큰 PR은 나눠서 하셔야죠, 나눠서. 근데, 정말 못 나눈다, 이거는. 꼭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커밋을 잘 나누셔야죠, 커밋. 그래서, PR 디스크립션에다가, 이거는 전체 디프로 보지 마시고요. 커밋 단위로 보시면 돼요. 라고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피처 브랜치의 기능 개발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PR을 올리나요? 그렇다면, 여러 번 PR 올리게 되는 거. 예, 저는 여러 번 PR 올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피처 브랜치가 너무 많은 변경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리뷰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시간 내에 리뷰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피처 브랜치에서 여러 번 리뷰를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신 리뷰를 이력서에 넣어도 될까요? 라는 문장은 좌절할 준비를 하나 같은 이거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해서 좋은 일을 잘 되는지 명확히 검증. 어,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터미널 테마요? 터미널 안 띄웠는데 어떻게 보셨지? 야다. YADR입니다. 그 다음에 연말 직원 평가는 어떻게 하셨나요? 코드 리뷰 관련해서 평가 정말 어려운 코드 리뷰를 평가에 적용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느 관점에서 네 그런 분들 코드 리뷰를 할 때 PR을 잘 작성하거나 리뷰 커멘트를 잘 작성했던 분들이 떠올라요. 이 팀에 누구, 이 팀에 누구 이런 게 떠오르고 그분들 평가할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네.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코드 리뷰 시 실행할 수 없는 환경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요? 네이밍 컨벤션 메소드. 네, 네, 이 정도만 시작해도 좋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것도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을 보셔야죠. 그다음에 PR에 주석을 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배포 단계에서까지 주석을 다는데요. PR에 주석을 단다는 거는 소스 코드에 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PR을 하면서 그 소스 코드에다가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덥이나 이런 데서 커멘트를 남기는 거지 소스 코드에 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석을 제거하고 머지하는 게 아니죠. 네. 소스 코드에 다는 게 아니고 플리캐스트를 리뷰하는 그 시스템에서 커멘트를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시판 댓글 달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두 등급의 개발 단계를 높이라고 하셨는데 리뷰어는 저자의 개발 등급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알지 않나요? 이 사람한테 이 정도는 무리야. 이 정도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A, B, C, D, A, B, C, D, F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이 친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잘 모르겠어. 저 친구는 이만큼 못하나 보다. 그럴 수도 있죠. 코드립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주니어 개발자, 시니어 개발자의 코드를 배우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담을 코드 리뷰가 즐거운 것이라는 느낌을 주게 노력하는 것 외에 노하우가 없을까요? 어, 이게 노하우가 다 다르지 않을까요? 저한테는 되게 좋은 방법이었는데, 다른 분한테는 안 통할 수도 있고, 저희 조직에서는 맞는데, 다른 조직에는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주니어 개발자가 시니어 개발자의 코드 리뷰를 부담스러워한다. 이거는, 예, 그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 좀 수평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PR 사이즈된 규칙.
정확하게는 없죠. 예. 정확하게는 없는데, 그냥, 그냥 저희끼리 얘기할 때 200라인 이상 변경된 건 많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답변 드리면 되네. 네. 이제 개발을 시작한 대학생이 넘어가면 좋았습니다. 코드 등급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에 이런 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으로 물어봅니다. 주지스님의 마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숫자로 설득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우리 코드 품질이 높아지면 새로운 기능을 요청부터 개발해서 배포하는데 기존에 4주 걸리던 게 3주 걸렸어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런 GPU를. 그러면은 니네들이 코드 리뷰하고 리팩토링 했으니까 좋아지는구나라고 회사가 인정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코드 리뷰에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코드 리뷰를 통해 버그 장애를 걸어낼 수 이거는 코드 리뷰를 아무리 잘해도 버그 장애는 일어날 수 있어요. 버그 장애를 안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경을 안 하면 돼요. 배포 안 하고. 근데 점점 하면서 나아지는 거지, 뭐 얼만큼 하면은 바로 버그 장애가 없어지나요? 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변경을 할 때 버그 장애가 있는 거는 약간 그냥 소프트웨어의 어떤 숙명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주니어가 시니어에게 어떤 코멘트를 전달할 수 있나. 어떤 코멘트가 서로,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저는 잘 이해 안 가는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설명을 해주겠죠. 설명을 해주면서 그분도 아마 설명하는 기술이 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분의 그 설명이 팀의 어떤 지식의 전파가 되겠죠. 그런 것도 되게 팀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꼭 나만 도움받는 건 아니잖아요. 적절한 일의 코드 리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 200라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200라인은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한 500라인도 충분히 괜찮을 수도 있어요. 리뷰어 선정은, 예, 과제 리더 필수고요. 뭐지를 위해서. 한 사람이 몰리면 한 사람에게 몰리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해서 모든 사람의 리뷰를 해야만 한다면 그 사람은 리뷰만 하는 걸로 하고, 리뷰만 한 걸로 그 사람은 되게 보상을 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실 수 있는 조직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싫어하겠죠. 그 사람도 개발하고 싶어 할 텐데. 네. 그 다음에 뭐, 고급 기술자의 리뷰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주지? 이게 무슨 말이죠? 다 똑같죠. 뭐, 시니어는 리뷰하는데 1시간이 아깝고, 뭐, 주니어는 1시간이 안 아깝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 똑같이 아까운데, 뭐, 시니어는 더 빨리 리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분이 잘하시는 분이면. BIT 회사의 자원개발팀에 있어요. 팀장님이 코드 리뷰에 대한 보고서를 원하시는데, 코드 리뷰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건가요? 보고 싶은 게 뭔지 이제 팀장님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드 리뷰를 통해서 어떤 거를 점검하고 싶은 건지. 근데 저는 코드 리뷰를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설계에 대한 리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코드가 없는데 그냥 문서 정리해서 아니 설계에 대한 리뷰는 애지간하면은 회의실에서 모여서 화이트보드 녹화하시는 게 더 좋죠. 그 다음에 정리된 거를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위키에 올리거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설계에 대한 리뷰를 플리캐스트를 올리면은 커멘트를 주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코드 리뷰는 코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줄 수 있으니까 되게 세밀하게 줄 수 있는데 설계는 안 그렇잖아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림에다가 그린 게 많을 텐데.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버그 장애가 보일 수 있을까요? 상위 수준의 리뷰를 해야 한다. 시간이 하고 싶어. 웬만하면 그게 조직의 쌓이죠.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자바 같으면 스레드 언세이프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이런 거 많거든요. 메모리 링 나는 거 이런 거. 되게 알려진 패턴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되게 많은 그런 또 공통 패턴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코드 리뷰 체크리스트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우리 회사에서 발생했던 그런 버그 장애가 있으면 그런 걸 더 추가해야죠. 예. 그다음에 팀에서 리뷰하면 계속 리뷰를 하고 리뷰하는 사람 계속 알아가고 리뷰를 알아가고 리뷰를
네,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멋있게 보여줘요. 되게 멋있게 보여주면 그분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못하죠. 네, 더 혹시 여기까지입니다.